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망간 10대 남녀 용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했다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며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한 장관 발언들을 저희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오늘 오전 협상이 불발돼 처리에 실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실시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궁금증 해결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교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희 오궁금에서 경복궁 담벼락, 담장의 두 번째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근데 장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범인들이 다행히 나흘 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2명 피의자 모두 1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남성은 06년생이고요. 여성은 07년생입니다. 06년생, 07년생.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이 10대들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7시쯤에 경찰이 수원에 사는 임모군을 먼저 체포했고 20분 뒤에 김모 양을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줄게라는 이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제안을 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젯밤에 이 10대 피의자들에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거든요. 네.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네, 10대 학생들 저희가 궁금한 취재진 질문 많이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자, 일단은 정리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일단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네. 교수님 저희 어제 사실 통화해서 네. 이 아마 비슷할 거다. 돈 받고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참 맞았네요. 네, 범죄에 연루돼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예. 뭐 역시 수사 결과 지금 이제 이 둘이 이야기하는 게 지인이라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인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복궁 담벼락에 저런 이제 낙서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게 불법 영상을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다크웹 속의 사이트잖아요. 저런 거를 갖다가 뭐 문화재에다가 적어라.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아이들 10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다른 범죄의 피해를 입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강요와 회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돈 때문에 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뭐 불법 영상물 같은 거를 조건부로다가 뭐 이렇게 글자를 올리면은 그걸 유포하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혹시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협박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검거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인에 대해서는 그럼 또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그 지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만약에 이제 이 둘을 접근한 방식이 굉장히 불법적인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킨 다음 그걸 빌미로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거래할 수도 있죠. 돈 좀 주고서는 시키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인도 찾아봐야 된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네. 아무리 어리다 해도 17세, 16세면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 나이 아닙니까?
근데 또 이분에 또 황당한 게 어제 자수한 두 번째 낙서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블로그에요. 그냥 예술을 했다. 담벼락에 예술한 것뿐이다. 이런 것까지 하는데 총합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자수원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 이제 자진해서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모방 범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고, 그래서 본인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미화시켰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자진 자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처음에 낙서한 애들이 16세, 17세잖아요. 네. 이제 소년범 대상이거든요. 근데 문화재보호법이 사실 문화재를 손상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래서 소년법이 대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형량은 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 16세, 17세면 사실 어리진 않아요. 이제 정신적인 연령도 그렇고 몸 자체도 굉장히 성숙돼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연령을 낮춰야 한다, 낮추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법소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단순히 돈 주겠다고 낙서할 수가 있는데 이 돈 주겠다고 낙서를 시킨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인일 수도 있고 이제 또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뭔가 모의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걸 조종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또 모의를 했고 왜 했냐고 동기를 물어보면 돈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건 경찰에서 좀 추적 조사를 하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네. 첫 번째 이제 범인들이 이런 짓을 한 다음에 일단 두 번째 낙서범 모방 범죄가 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건 제2, 제3 뭐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어떤 이게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이런 이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일종의 비제지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잘 통제가 되다가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모방적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예. 아무도 제재 안 하네. 사실은 저 담벼락에 아무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노출이 되면 저런 이제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이제 불법 행위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냥 웬만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장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좀 해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훼손을 할 만한 대상물이 아니다, 문화재는. 이게 한번 이렇게 훼손이 되면은 복구를 거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엄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엄벌해야 된다. 예. 어제 저희가 재발 방지책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꼭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대학 교수가 제자한테 막말, 갑질, 논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대학 교수 얘기입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요 딸뻘 되는 제자한테 협박성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대학교의 미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A 씨는 미대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고 내 문화생으로 들어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작업실, 연구비까지 내가 너에게 지원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부생이 교수님의 문화생이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교수님과 함께 전시회도 열 수 있고 논문 도움도 이제 향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 교수가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자니까 너가 이성으로 보이고 너가 남자친구와 있는 걸 상상하니까 질투가 난다. 내가 너의 후원자도 아닌데 나랑 사귀어줄 게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는 없었던 일로 할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후원해주겠다고 접근했다가 이제 협박으로 돌아선 건데 이수정 교수님, 자 말도 안 되는 협박인데 교수 같은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이런 교수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교수들이 다 이렇지 않다는 걸 꼭 명확하게 밝혀두고요. 예. 이건 터무니없는 진짜 비행인데 저는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게 40대 교수고 이 아이는 학부생이니까 거의 2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네. 사귈래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애인이 돼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40대 이게 교수가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정말 너무 그 대단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자신의 장래가 보장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제안을 학생들에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일명이 아니고 그 전에 선배들한테도 제안을 해서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 그 끝에 만약에 이 분이 지금 이렇게 발고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또 옛날에도 그랬다면 이거는 진짜 상습범입니다. 상습범에다가 이건 성범죄자예요. 교수직에 교단에 쓰면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고요. 심지어는 4학년 선배 중에도 이런 일을 당해서 녹음을 해둔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예.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근데 이 교수 문제는 이번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자, 몸에 난 흉터를 보면서 이 살짝 보이는 흉터가 좀 섹시하다, 이런 정도의 좀 과한 언급을 하고요. 예. 또 이 도서관을 그리는 한 학생에게는 이 책장에 속옷을 그려라, 이렇게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 어허. 했다고 합니다. 조성 교수님, 일단 이 피해 학생이 저희는 이렇게 좀 글만 봐도 황당한데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지목받아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어린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보통 아이들 같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치매가 쉽게 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내가 갖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일단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발고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나의 치부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그게 장기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틀림없이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누군가의 조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기껏 난 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난 만지도 않았다, 강간은 더더욱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 40대 남성분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면 이 사람은 당장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네. 피해 학생에게 한마디 없이 이 교수가 사익서 내고 이제 관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 측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간 강사인 것 같아요. 이제 사퇴를 해버리니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특히 어. 성희롱 자체는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당연히 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 예. 그것을 방기했을 때는 또 책임자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퇴를 해버리면 이제 학교의 일원이 아니죠. 그래서 성희롱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형사적으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대라는 어떤 미술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자기 문화생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특혜가 있고 연구비, 오피스를 지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흉터가 섹시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 어떤 제도의 미비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사퇴를 내면 또 다른 학교 가서 시간 강사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거기서 똑같은 행위를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죠. 적어도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작성이 돼야 한다. 리스트가 있어야 그래서 된다. 시간 강사 랄지 일반적인 어떤 교수 아니면 공직에 취임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과성으로 그쳐버리면 이 사람이 아마 미대 쪽, 미술 쪽에서는 좀 상당히 제가 볼 땐 지명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친모가요. 어머니가 요괴로 보인다는 이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사람이 아닌 요괴로 보인다, 악마로 보인다라면서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네, 아들은 평소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명절을 맞아서 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범행 이후에 태연히 잠도 잤고요. 밥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니까 동생도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이 모든 형의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아들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알코올, 게임에 의존하고 정신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또 이럴 때마다 좀 등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퍼토리 같은데 심신미약입니다. 또 감형 차원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전에는 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감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심신미약 안 해도 되죠. 근데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고 보호관찰 5년을 받았는데 15년에서 이제 5년이 감형이 된 거예요. 징역 10년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행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정신병 정도가 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청, 환각, 피해망사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봐도 심신미약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5년이면 징역 10년을 살고 나서 정부에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질환자의 관찰이 쉽지 않고 국가에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10년 살고 나오면 이 조현병이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갔을 때 이 사람 또 나오면 또 피해망상, 환청, 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시설 같은 걸 갖추어서 보호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 뭐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걸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뭐 제시카법 얘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도 좋지만 처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뭐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후 관리 필요하다. 자,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조현병 환자 얘기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조현병 환자라면 자신의 어머니가 괴일로 보인다 이런 말처럼 망상 증세가 이렇게 계속 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망상이나 환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양성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양성 증상이 조현병이라고 24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성 증상이 부정기적으로 심했다가 또 사라지면은 또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예. 아마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건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아마 재판부는 틀림없이 눈여겨봤을 겁니다. 보통 살인을 저지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시신과 함께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부모의 돈을 노리고 만약에 존속살해를 했다. 그럼 현장을 떴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범행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냥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신과 함께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동생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에 대한 현실 판단 능력 자체가 부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던 잠깐 뭐 양성 증상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그 증상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 잠깐 이제 정신을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조현병이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약물을 복용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시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주 액팅 아웃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살인에 연루된 누군가를 이제 죽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하여서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현재는 주고 있어요. 아하. 그거는 좀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약물 치료 중인 이 환자였는데 병원을 벗어나서 좀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약물 투여 관리 여부 이런 분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약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증으로 가기 전에는 약을 먹죠 대부분이. 그런데
약을 먹다가 중간에 이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강제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정신질환 상태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보면 대부분이 약을 먹다가 다 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걸 뭐 의무적으로 먹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정상적인 상태 아닌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증의 정도가 심해지면 폐쇄병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쇄병동 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호해주는 가족이 있어야지 그걸 인지하고 폐쇄병동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의 사각지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행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다. 자, 다음 원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 장 기자, 아파트에 붙은 특이한 경고문이에요. 이 어떤 얘기가 경고문에 붙어 있었죠?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예요. 옥상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네. 의뢰 그냥 옥상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저기 아파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기 그 사진에 때문입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즉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지금 날씨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저기가 18층인가요? 굉장히 네. 고층인데 하지 말라는데 굳이 위험한 데 가서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을까요?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뭐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창의적이요?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이 추운 날 저기까지 올라갈 이유. 일단은 아주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왜 둘밖에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잠깐 동안의 착각 같은 게 지금 저런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게 만든 거 둘만 아닌가. 있다고 착각해도 딴 사람들이 보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네. 그런데 뭐 딴 사람 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아주 그 스릴과 뭐 그 절박한 애정 행각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가지 말라는 곳에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은데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옥상이 굉장히 뭐 많은 건물에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경우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옥상은 위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옥상 관리를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문 적어놨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은 온전히 그 올라간 사람들 책임으로 가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책임은 맞는데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봤을 때 예.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저렇게 경사된 지붕이 아니고 대부분 뭐 이렇게 평지처럼 평지처럼 이렇게 난간이 베란다처럼 있고. 돼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애정 행각을 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경사가 있는 지붕이더라고요. 저기 뭐 그냥 지붕입니다, 말 그대로. 저것은 뭐 저건 사고가 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경사가 있는 데인데. 더군다나 애정 행각 벌이면 뭐 주위에 다 어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만 저- 보이나 봅니다. 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 출입 경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는 올라간 사람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옥상에 출입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경고문도 있어야지만 출입문을 잠궈야 돼요. 그래서 지붕을 수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잠금장치 풀고 이제 수리하신 분들 올라가서 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거 자체를 열어놓은 측에도 사실은 과실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적으로 사실은 저 남녀에게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경고뿐만 아니라 출입물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장가 기자, 일단 두 분이 위험성 굉장히 얘기 말씀하셨는데 실제 2년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대구에서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이 손목이 목도리를 사용해서 이 뒤로 묶인 상태였는데요. 옥상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서 어휴. 20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인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잘 일어나도록 잡아주지 않은 점 등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손에 묶어가면서까지 지금 옥상에서 이러고 있는데 결론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그 과실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합의를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합의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 자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성분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전과도 없고요. 그다음에 난간 사이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고 과실에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남성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저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자 측에서 저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뭐 남성이 뭐 집행유예가 아니라 뭐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크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김 변호사님 말씀과 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제 여성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뭐 해코지 할 의도 이런 거를 그 추정하기에는 좀 이 관계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옥상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투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살 영상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비슷하게 옥상에서 지금 위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들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옥상 관리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위험행위를 좀 막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정치권 소식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화려한 손님들이 찾아온 식당에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는데요. 세계적인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그리고 임 부회장의 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원주 씨까지 이들이 태국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한 유명 태국 요리사가 7년 연속 미쉐린 스타를 받은 걸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한 거였는데요. 임세령, 이원주 모녀와 블랙핑크 멤버들은 이전에도 여러 행사장에서 마주하기도 했었죠. 세계적인 걸그룹 멤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지속적인 친분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아도 너무나 작아진 햄버거 구경 한번 해보시겠나요? 성인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빵, 뭐 이 정도면 미니버거, 아니 뭐 얼핏 봐선 좀 큰 마카롱 정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선 프랜차이즈 기업이 판매하는 이 햄버거가 논란인데요. 일부 매장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이렇게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5.4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인데 크기는 최소 20% 정도 작아진 것 같다고 손님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 측은 수십 년 동안 크기와 재료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고객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전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마지막 픽입니다. 그야말로 불줄기가 땅 위를 가득 메워버렸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화산 폭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이번에 포착된 용암의 모습, 이 치솟은 용암 불기둥의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아주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슬란드 정부가 화산 폭발을 예측한 덕분에 지역 주민 4,000명은 한 달 전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요. 온 마을이 용암으로 뒤덮인 탓에 주민들은 집으로 언제쯤 돌아가나 집에 돌아갈 날만을 손꼽고 있을 텐데요.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원영섭 단장님, 설주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 어제 굉장히 많이 쏟아내서 조목조목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장관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유력하다고 일단은 전해지는 한동훈 장관, 어제 기자들 앞에 한 이틀인가 3일만에 서서 준비를 꽤 많이 해왔는데 중요한 발언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 발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시 40분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기 앞서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네. 특검법 관련해서 총선 이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어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사실상 수락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어허, 했습니다. 그랬군요. 말을 좀 아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출석에 앞서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했거든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때 가면은 그 길이 되는 거다. 이 발언이 굉장히 오늘 화제였는데, 중국 문학가 루신의 저서 고향의 한 대목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단장님, 일단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저렇게 얘기한 건데, 이 발언으로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는 수락한 거다, 같이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내? 사실상 뭐 비대위원장 수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뭐 차기 대선 주자다,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다, 2인자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 공격수로서 민주당과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 말과 글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을 저는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많은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한동훈 장관도 뭐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네. 예,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뭐 장관 하시다가 국회 입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정당 총재하고 그다음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잘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도 많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설주원 부원장님. 일단은 보면은 뭐 이번 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뭐 주말 지나서 이제 수락하고 이제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지금 돌고 있는데, 뭐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여의도 사투리 문법과 좀 사뭇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5천만의 언어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 변호사님처럼 느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어떤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길이 아닌 것을 뭐 이제 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어떤 뭐 또 본인의 자신감을 표출한 거라도 보여요.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가는 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 사람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네. 있을 것이다, 막기 전까지는. 막기 전까지는요. 이제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도전, 그다음에 어떤 야당과의 어떤 치열한 어떤 정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의도 문법이 마냥 틀린 것만도 아니고 국민의 언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다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 한 장관의 어제 발언이나 이런 내용 등은 뭐 오늘 굳이 얘기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정도로 네. 명확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초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아바타가 될 거다, 뭐
당정 관계, 수의적 관계 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야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사실 이 반박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 이 말도 사실 굉장히 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 딱 선을 딱 그은 겁니다. 보기엔. 일단은 뭐 한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도 비대위원장 되고 당정 수평 관계가 좀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나는 할 말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좀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더 할 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니 수직적 당정 관계니 이런 논란이 무슨 논란이냐면 과연 직언할 수 있느냐 네. 대통령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직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의도 문법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제 그 아부하다가 죽은 신하는 없어도 직언하다가 죽은 신하는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언을 잘 안 해요 여의도에서 오히려. 그런데 직언을 자기들 문화에서 직언을 안 하는 건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뭐 대통령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로 있었을 때도 제가 뭐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부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또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조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그런 걸 했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직언을 못하거나 할 말을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한 장관 발언 두고서 이 떠오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유명한 말인데 이 얘기 한번 듣고서 저 얘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청자,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결의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 일단은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름다운 대립각을 이제 어떻게 세울지 고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 말 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총선에서 지면 뭐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저는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어요. 그 기호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뭐 직언하면 어떻게 될까, 뭐 직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가릴 여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면 필요한 이야기는 결국 할 수밖에 없고 그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미 한동훈 장관도 내몰려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 제대로 처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주한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정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또 약간 좀 대받아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쁘셔가지고 국정에 바쁘셔서 뉴스를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뉴스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뉴스도 좀 보시면 이탄 의원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직을 버리면서까지 당대표에게 지금의 어떠한 선거제도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직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모임도 어떤 당의 발전적인 비전을 위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목적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뭐 저는 오히려 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정당이라는 것은 뭐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본인이 바라는 것은 맹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민주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폄하하는 것은 일부만 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이요.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고 저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 생각이?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일단요. 김여사 특검법 이게 사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거 피해갈 수 없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 발언을 두고서 총선 끝나고 김건희 특검하자 이런 생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발언은 조금 그 장관으로서의 발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청이 할 수사를 특검 검사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뺏어오는 거예요, 수사권을. 그런데 검찰청의 수사가 문제 있으니까 특검으로 가자라는 특검법에 법무부 장관이 그래 그거 맞아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약간 법무부 장관의 자기 부정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질문이 오더라도 그거는 특검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 그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공명정대하게 검사들이 수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해진 답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해석을 붙이는 거는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여쭤봤던 총선 후에 특검해보자. 지금 정치적인 총선 앞두고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 자체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과연 정치 공세용 특검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총선 전에 이거를 뭘 설치하자, 특검을 정하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총선 이후에 모두 넘겨야 될 사안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확한 자기들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권력형 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하자고 한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울산 선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문재인 특검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가는 그런 문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 장관 얘기 나온 것 중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주환 원장님, 일단 민주당을 겨냥한 또 도발을 또 이어갔는데 민주당이 꼭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더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떠오르는 게 정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어떤 상사인 정말 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구나.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떠올랐어요. 아니 어떤 민주당 인사가 기자에게 이건 기자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죠. 민주당 어떤 인사가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이것 좀 물어봐봐. 그렇다고 기자가 그걸 묻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어떤 법조 기자들만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만 법조 기자들이 받아 쓰는 것만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걸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역시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수직적 당정 관계의 어떤 재고찰은 상당히 힘들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는지 한번 저희도 한번 파악해보고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른 내용은요. 한 장관이 일단 이번 주말에 전후로 비대위원장에 이제 지명될 거란 관측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또 이번 주말 앞두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걸 두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등판하는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저께 발언하는 걸 보니까 거의 본인도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끼는 마음에서는 좀 말리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아니면?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가 나 그러나 이미 아마가 네. 결심이 선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 일단은 뭐 어제도 그제였나요? 이 연석회의에서 뭐 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감론을박 좀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장관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일단은 정리가 된 건지 그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처럼 이 시점의 문제 같은데 언제라고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저도 시점의 문제만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정리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중진회의 그리고 의총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상임 고문들 회의를 합니다. 상임 고문들 오늘 하죠. 예. 이 고문이 저는 이제 마지막 회의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뭐 회의할 게 있나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시간을 끌면 이제는 뭐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번질 수가 있고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상임 고문 회의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할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장관이란 사람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선대위 정도는 뭐 굉장히 적절하고 무난하다고 보여지는데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어떤 내부적인 상처가 이루어질까 봐 그러면 대선 후보 중요한 대권이라는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권 후보자를 잃는 상황이 될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결정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또 커지는 건데 이제 그럼 그 비대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예, 비대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그러면 공관위원장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하는 거냐 정치 경험이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사무총장이 됩니다.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의 사무총장이면서 공관위의 부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이제 정치 경험이 없을 때 한쪽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을 때 결국 사무총장한테 절대적으로 기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의 인선이 어떤 거냐 그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죠. 민주당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한 장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영배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자, 설정원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 줄여서 한나땡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00% 한나땡이다라는 말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뭐 당연히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전선이 간명해지는 건 있죠. 어차피 뭐 내년 총선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는 개념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떼놓을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더욱더 이러한 간명한 전선에서 확실한 타겟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타겟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나름 스마트한 사람이고 뭐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할 텐데 야당으로서 어떤 정권 심판만이다라는 어떤 단일한 주제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어떤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짚은 것은 아까 김영배 의원 우리가 방금 본 화면에서 저런 태도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이 무슨 뭐 어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당연히 상임위원으로서 그 해당 장관에 대해서 거취를 그냥 묻는 거잖아요. 가볍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앞으로 저분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참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협치는 물 건너 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 일단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두둔이 아니라 이제 선을 선 그었다 뭐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모경 원내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해서 개인의 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올 4월 8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태 관련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겨박제를 우려하는 위기감이 감지가 됐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전직 당대표에게 선을 긋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조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번 사태가 이제는 이제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심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이제 줄 소환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총선 타격은 뭐 클 것 같은데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예 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저는 그 예상만큼의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이 되고 또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특히나 이제 송영길 대표까지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20여 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게 이제 그 의원 개개인의 어떤 그 공천과 연관이 되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돈봉투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뭐 기소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소 이후에 어떤 다툼이 있는 과정,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총선에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뭐 그 기소라든지 그 이후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등은 총선 이유가 될 확률이 높아서 뭐 저는 총선에서의 어떤 이 돈봉투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생각합니다. 없진 않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이 이들에 대해서 공천 불이익을 일단은 주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아무튼 되고 있는데 자, 다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 말고도요. 저희가 어제 다루긴 했지만 민주당 이경 상금 부대변인 보복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면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경 부대변인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재차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자, 현재 부대변인직은 사퇴한 상황입니다. 자, 주요 발언을 좀 짚어보면 저는 절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습니다. 과거 제가 성추행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벨트를 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복 운전을 한 그 대리운전자 대체 누구냐, 증거 하나도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이경 전 부대변인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임에서 자리가 끝나면 여성 대변인에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주는데요. 저는 평소 술을 일절 안 하는데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던 때였고 누군가 어디 살아요? 라고 해서 어디 삽니다. 라고 하면 대리를 불러준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설레발 치면서 대리기사를 내가 못 찾은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이 대리운전자를 찾아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보복 운전을 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한테 악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더 수소문해갖고 증거를 찾아서 내밀어서 좀
있다 이런 적 없다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무래도 선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예.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뭐 물리적인 시간상 문제라든지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경 대변인이 굳이 저는 유튜브에 이거 판결 난 이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히 불필요하다 보입니다. 어차피 사법적으로 지금 재판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판사한테. 근데 네. 괜히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게 되고 본인에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박할 내용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리운전 기사를 지금이라도 좀 잘 기억을 해서 어떻게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재판 과정, 법정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원영석 단장님,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강도영 후보자 과거 음주 면허 취소 전력 그리고 여기에 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당 의원도 일단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과를 하는 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잘했다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한 국민들께 뭐 적절한 메시지를 내는 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전반적으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능력까지 아울러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국민들께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홀조한 부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해되지를 않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을 했을 것이고 어떤 본인의 어떤 청문회 어떤 대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뭐 대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저는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사실 예비후보자,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그리고 또 여기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범죄 전력이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